안녕하세요, 여러분. 힐수입니다. 최근 댓글에 너무 귀여운 글을 봤어요. 힐소 이모는 이번 추석 연휴엔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많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적으셨다가 혹시나 또 저에게 부담이 될까 싶으셨는지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여우시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힐소 책방에서 읽어드릴 소설은 한국 1세대 여성 문인 김명수님의 의심의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저번에 병든 서울을 준비를 할 때 저만 작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배경을 알고 들으시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소개를 먼저 조금 해드리고 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작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 김명수님은 무려 192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시인, 신문기자, 영화배우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대변하고 항일 정신을 담은 작품을 많이 집필하셨다고 해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 당시 여성 작가가 등단했다 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센세이션이고 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셨을 것 같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그 일생이 순탄치가 않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되게 부유한 지주이셨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셨답니다. 거기다가 이제 첩의 딸로 작가님이 태어나셔서 일생을 그냥 해픈 여자, 기생의 딸이라는 편견에 시달리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학업에 매진해서 5개 국어를 구사하고 번역가와 기자로도 활동을 하셨을 정도로 다방면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조국을 떠나서 일본 땅에서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주적이고 신식 교육을 받고 자유연애를 주장을 하면서 또 이제 타락한 여자다, 절조가 없는 감상주의자다, 이런 등등의 인신공격성 비난과 가십 등에 가려져서 작품 자체로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인물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글을 쓴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었는데요. 1917년, 그러니까 작가님이 18살에 청춘이라는 그 월간 종합지가 있었대요. 문학계를 이끌던 월간 종합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입선을 하면서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심의 소녀에서는 주인공으로 범내라는 아이가 나와요. 호랑이 범자를 쓰는데요. 이렇게 작가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작품을 읽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작가님의 삶이 범내라는 아이의 삶에 투영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은 전통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한 여성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과 너무나도 예쁘게 생긴 범내라는 어린 소녀가 이사를 옵니다. 근데 이상해. 아빠도 안 보이고 엄마 비슷한 사람이 있긴 한데 엄마도 아닌 것 같고 그들을 둘러싸고 마을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이 막 무성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요? 무려 100년 전에 쓰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현대적인 어투로 쓰여 있긴 해요. 근데 생소한 표현들이 많아서 최대한 작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풀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힐소와 함께 이 의심의 소녀가 있는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평양 대동강 동쪽 해안을 이리쯤 들어가면 새마을이라는 동네가 있다. 그 동네는 그리 작지는 않다. 그리고 동네에 인물이든지 가옥이 결코 초라하지도 않고 대부분 농사를 짓는다.
이 동네에는 범내라 하는 꽃인가 의심할 정도로 몹시 어여쁘고 호랑이라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지극히 온순한 8에서 9살 정도 되는 소녀가 있다. 그 소녀가 이 동네로 온 것은 두어의 전인데 황진사라는 60여 세 되는 백발의 노인과 함께 조용히 이사를 와서 지낸다. 그 후 몇 달을 지나 범내의 집에 30세 정도 된 여인이 왔지만 역시 타양인이었다. 하는 일은 없어도 생활은 만족스러운 듯했고 손님이라고는 1년에 한 번도 없고 동네 사람들과 사귀지도 않는다. 그런 구로 이 동네에선 이 범내의 집안일이 한 의심거리가 되어 여름 장마 때나 겨울밤에 담뱃대들 사이에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범내라는 미소녀는 그 이웃 소녀들과 사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다. 혹 시간이 맞아 나물 캐는 소녀들을 보고 있으면 그 이웃 소녀들은 범내의 어여쁜 외모와 자태에 눈이 황홀하여져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럴 때면 백발 노인은 야, 범내야! 야, 범내야! 하고 부른다. 범내는 아쉬운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다시 들어간다. 또한 이상한 점은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사투리를 쓰는 것이다. 노인은 순수한 평양 사투리, 범내는 사투리 없는 서울말이고 여인은 영남 말씨이다. 또 범내는 노인더러는 할아버지, 여인더러는 어머니라고 부른다. 무식한 촌소년들은 그 여인이 범내의 모친인가 하였다. 촌 사람들도 이렇게밖에는 범내의 가정사를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사해온 지 만 2년이나 지난 여름이었다. 어떤 장날 마침 노인은 오후 2시경에 외출하여 어슬어슬한 저녁 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심심해진 범내는 쌀이문 안에서 문을 방긋이 열고 내다보고 섰다. 그때 동네 이장의 딸 특실이가 그 어머니를 찾아 방황하는 모양을 보고 살며시 문 밖으로 흰 얼굴만 내놓고 자기를 쳐다보는 특실이에게 미소 지으며 은근히 물었다. 네가 특실이냐? 특실이는 반가워서 그 지방 말로 응, 너희 할아버지 어디 가셨니? 범내는 어여쁜 얼굴에 웃음을 띠며 벌써부터 성내에 가셨는데 말도 마치기 전에 은행 껍질 같은 눈꺼풀이 발그레하다. 두 소녀는 잠깐 잠잠하다. 너는 아버지는 안 계시니? 아버지는 새어머니하고 큰언니하고 서울 계시고 또다시 눈꺼풀이 붉어진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외할아버지하고 밥 짓는 어머니다. 두 소녀의 담화가 점점 정다워갈 때에 멀리서 노인의 점잖고 화평한 모양이 보였다. 범내는 특실이를 향하여 다정하게 내일 또 놀러오너라 하고 걸음을 빨리하여 노인의 옷소매를 붙들며 그의 귀가를 무한히 기뻐한다. 노인은 범내의 손목을 끌어 쌀이문으로 들어가며 심심하든 한다. 범내가 이렇게 특실이와 이야기한 것도 2년이나 한 동네 앞뒤 집에 살면서 처음이었다. 혹독한 여름 더위에 기다리던 가을이 기별 없이 와서 맑고 시원한 바람에 오동잎이 힘없이 떨어지고 매년 변치 않고 돌아오는 추석 명절이 금년에도 돌아왔다. 성묘 가는 사람들이 도에나 마을 변두리나 아침부터 끊을 새 없이 각기 조상, 부모, 부처, 자녀의 영혼을 달래려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북촌길로 향한다. 범내와 노인도 누구의 묘에 가는지 그 중에 끼어있다. 어느덧
해는 모란봉 서편에 기울어지고 능라도 가장자리의 가느다란 물결은 금색을 둘렀다. 이슬 아침과 주간에 그렇게 어수선하던 성묘인들도 지금은 끊어져 벌써 청류벽 아래 신장로에는 얼큰이 취해서 혼자 중얼중얼대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사이사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대동강 건너 새마을 동네를 향해 바싹바싹 모래를 울리는 노인과 어린아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 몹시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오는 노인과 범내였다. 범내의 발뒤꿈치에 내려들이운 검은 머리가 윤기에 반질하다. 대리석으로 조각한 듯한 흰 뺨과 앞니마에 한두 가닥 내려온 잔머리가 시시로 불어오는 청풍에 빛날리어 그의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풋남순인 치마에 다망색 겹저고리를 입고 분홍신을 신었다. 실로 새마을 동네 소녀들과는 군계 중의 학이었다. 노인도 말이 없고 소녀도 말이 없었다. 소녀의 어여쁜 얼굴에는 어린아이에게는 없을 슬픔에 지친 빛이 보인다. 강 안에는 석향을 준비하는 촌부들이 있다.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이날은 더욱이 호기심을 일으켜가며 주목한다. 그중 하나이. 어둠에 살던 아이인지 곱기도 하다. 또 하나이. 늘 보아도 늘 곱다. 한번 실컷 보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하하 웃으며 범내야, 어디 갔다 오니? 하고 묻는다. 범내는 촌부들을 향하여 눈만 웃고 입은 다무른 채 뒤를 따른다. 이때 대동강 외 우뚝 솟은 난벽의 2층 양옥에서도 망원경을 눈에 대고 이곳을 바라보는 외국인인지 조선인인지 분별케 어려운 신사가 있다. 신사는 급히 심부름꾼을 부른다. 그가 주인의 명을 받아 문 앞에 있던 녹색 작은 배에 등을 달고 재빨리 강으로 배를 대었을 때 노인과 범내는 새마을에 들어갔을 때였다. 신사는 새마을 가는 길을 두고 다른 동네의 길로 향하였다. 그 신사가 실망한 기색으로 강 안에 돌아왔을 때에는 동천의 둥근 달이 맑게 비치어 아늑한 곳 몇만 민에게 은혜 베푼 때이니 평양 대동강문 외에는 전등빛이 반짝반짝 불야성이요. 강 위에는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작은 배를 타고 노는 사람들이 루비 홍옥 같은 등불을 밝히고 남녀 모두 수심가를 부르며 오리락 내리락 한다. 신사는 맥이 빠진 듯 강가에서 바라보고 섰다. 한참 만에 힘없이 배에 올라 다시 저편에서 내려 조국장의 별장으로 들어갔다. 그 별장 주인인 듯 싶다. 신사의 모양을 본 촌부인 중에 언년어멈이라는 남의 일 참견 잘하는 사람이 있다. 보고 싶은 범내도 볼 겸 범내의 집을 찾아가 신사의 일을 고하였더라. 노인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며 천연스럽게 언년어멈에게 감사하였다. 언년어멈이 돌아가고 2시가량이 지나 노인과 범내는 동네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이장의 집을 방문하였다. 노인이 이장의 집에 들른 것도 이사 왔을 때와 이번뿐이었다. 동네 머슴들이 짐상자 7, 8개와 기타 기구를 강 안으로 나르고 노인과 범내의 뒤에는 그 집 여인과 별로 깊이 사귀던 것도 아니었지만
인심후한 이웃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따라 나왔다. 잔잔한 파도는 명랑한 달밤의 색채를 비치었다. 뱃사람이 준비를 마치자 노인은 서서히 인사 나온 이웃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그 소리에 산천까지 소리를 합하였다. 범내의 흰 얼굴은 달빛을 받아 처량하게 보였다. 새하얀 담요를 두르고 오슬오슬 떠는 모습이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범내도 떠는 목소리로 인사를 마치고 노인의 손을 잡고 차박차박 걸어 뱃머리에 오르다가 고개를 돌려 둥글고 광채 있는 눈으로 동네 사람들을 한 번 더 본다. 밤은 깊어 사방이 적막한데 기억만년의 비밀을 담은 대동강물이 가는 물결 소리를 낸다. 배 젓는 노소리는 지긋지긋 철썩철썩 늦은 밤의 정막을 깬다. 배가 물 아래를 향해 3단쯤이나 갔을 때 특실이가 범내야 잘 가거라 하니 저편에서도 범내가 특실아 잘 있거라 한다. 그 소리가 현악기 소리같이 떨려온다. 촌인들은 배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고 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곳에서 의논이 분분하여 물이 들어와 그들의 발을 적시는 것도 몰랐다. 이장은 저녁 때 일을 언년 어멈에게 듣고 머리를 기울여가며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 그 신사는 어디서 옵디까? 물었다. 언년 어멈은 시력이 좋은 터라 저기 보이는 우뚝 솟은 2층 집에서 시꺼먼 것을 눈에 대고 보더니 이장은 또 한 번 머리를 기울였다. 한참 만에 이제야 비로소 기나긴 시간에 의심을 푼 듯이 알았소. 범내는 그렇게 봄에 자살한 조국장 부인의 자식인 가희 아이구려. 일동은 무슨 무서운 말을 들은 듯이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장은 한숨을 지으며 불쌍한 아이 하고 부르짖는 듯이 말하였다. 이는 몇 해 전에 가정의 파란 때문에 자살해버린 조국장 부인이 고대하며 낳은 딸 가희이니 외모와 심지가 너무 아름다워 외조부가 그 반대로 계명하여 범내라 불렀다. 가희의 어머니는 평양성 내에 그 당시 유명한 미인이었기 때문에 비서차 왔던 조국장의 간절한 소망에 이끌려 그 부인이 되었었다. 부인은 재상가 황진사의 무남 동녀이니 14살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부친 황진사가 재혼도 하지 않고 금지옥엽같이 기른바였다. 누가 뜻하였겠는가. 그 귀한 가마가 고난으로 얽은 것일 줄이야. 조국장은 대대로 양반이라 꽃놀이를 즐기고 활 쏘는 데에 뛰어났다. 부인을 3번이나 바꾸고 첩을 10명 정도 갈았다. 화류에 놀고 촌백성의 계집까지 희롱하였고 그의 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놀았다. 부인이 그런 그에게 시집을 가 그 딸 가희를 낳았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실증나기가 어려운 것이라 남편의 난잡한 행동은 부인의 불행과 같이 커져갔다. 새로 들어온 첩은 남편의 사랑을 앗았다. 남편은 친척 간에도 끊었다. 전처의 딸은 매사에 틈을 타서 부인을 모함했다.
사랑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자유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별을 청하여도 안 들어 의심받고 학대받고 갇혀 비관하던 나머지 병든 몸을 일으켜 평양의 별장에서 자살하였다. 길바닥에 밟히면서도 이름도 없는 풀이 피어나는 4월의 어느 날, 인생의 꽃 같은 24살의 젊은 부인은 단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련한 부인의 서러운 죽음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느끼었더라. 옛말에 사람은 없어진 후에 더 그립다는 것처럼 기우조국장은 얼만큼 정신을 차려 얼만큼 서러워도 하였다. 하지만 늦었더라. 기우조국장은 부인 생시보다도 가희를 사랑하였다. 하지만 그 외조부 황진사는 조국장의 첩이 그 총애를 독차지하려는 간책이 두려워 가희와 함께 가엾은 표란객이 되었다. 언젠가는 표란객인 가련한 가희에게 따뜻한 봄날, 화창한 날이 찾아올는지. 계절은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건만. 불쌍한 어머니의 불쌍한 아이.